이동진, 김중혁의 영화당 6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중혁입니다. 네, 6번째 주제를 저희가 롱테이크의 황홀한 체험이라고 잡았습니다. 네. 윤수일 씨 노래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나고요. 황홀한 고백이었나요? 추억까지도 아재군요. 네. 네, 아무도 모르실 것 같은데. 네. 제가 나이가 좀 있어가지고. 네. 왠지 황홀한 체험하면 VR로 이렇게 롱테이크를 보여줄 것 같은. 그러고 싶지만 VR이 없었던 시대에 만들어진 이렇게 훌륭한 롱테이크들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롱테이크의 황홀한 체험 그리고 부제를 오프닝 롱테이크 베스트 5라고 잡았습니다. 일단 말씀드릴 건 오늘은 영화 역사상 가장 유명한 그리고 시작부터 롱테이크를 보여주는 그러면서 굉장히 황홀한 그런 5개의 영화의 5편의 오프닝 롱테이크 시퀀스를 골랐고요. 그 얘기를 통해서 롱테이크가 갖고 있는 다양한 어떤 이야기들을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럼 롱테이크가 뭔가부터 사실은 어떤 분들은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네. 저는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헷갈리는 것이 롱쇼트와 롱테이크인데 이것도 혹시 헷갈리시는 분이 있으니까 초반에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롱쇼트는 뭐고 롱테이크는 뭐냐? 롱쇼트는 거리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멀리 찍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클로즈업은 가까이 찍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롱쇼트는 멀리서 찍는 거. 반면에 롱테이크는 뭐냐? 화면의 지속시간, 촬영의 지속시간을 뜻합니다. 그래서 길게 찍기, 오래 찍기라고 말하면 될 거. 자, 이렇게 해서 롱테이크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요즘 영화는 한 쇼트의 길이가 평균 길이가 얼마냐? 가장 최근 통계에 따르면 4.71초입니다. 너무 짧은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5초도 안 되는 시간마다 화면이 계속 바뀐다는 얘기인데 롱테이크는 경우에 따라서 다르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이 쟁쟁한 롱테이크 영화들은 적으면 3분, 길면 13분까지 엄청난 롱테이크 영화들을 저희가 좀 골라왔고요. 자, 이걸 통해서 이제 롱테이크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먼저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장 최근 영화 중에서 롱테이크 하면 영화를 조금만 좋아하셔도 아는 이름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바로 에마뉴엘 루베츠키라는 촬영 감독이죠. 아카데미 3회 연속 수상에 빛나는. 정말 굉장하죠. 한 번 타기도 어려운데 Emmanuel Lubezki, The Revenant. 아카데미에서 3회 연속 촬영상을 받았습니다. 재작년에 그래비티로 받았고요. 작년에는 버드맨으로 받았고 그리고 올해는 레버넌트로 받았거든요. 정말 진기록인데 그리고 우리가 3편 다 롱테이크로 유명한 작품들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루베스키 자체는 본인이 롱테이크로만 이렇게 알려지는 것 자체를 꺼리게 되는 지경인데 자, 그러면 이제 그래비티를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롱테이크 얘기를 할 텐데 그 전에 우리가 또 사실 이 코너 하려고 나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가장 중요한 코너. 이번 일본 브리핑이 역대 가장 힘들었습니다. 힘들었고 이걸 계속 해야 하나? 라는 어떤 회의까지 담겨있는 벽에 부딪힌 것 같은 작가의 벽처럼. 그 한계에서 또 이런 놀라운 작품을 제가 살짝 봤는데요. 굉장합니다. 어떤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짐작할 수가 없는 이게 무슨 그림인가요? 제가 롱테이크에 대한 개념을 뭐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지만 한 작품에서 롱테이크가 어떤 효과를 내는지 그리고 작품 전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다가 사람입니다. 사람처럼 안 생겨보지만 사람의 눈높이죠. 카메라의 높이가 어떻게 해서 테이크를 따라가는지를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극단적으로 이제 악의 손길, 오스웰즈 작품은 굉장히 유려합니다. 카메라가. 그렇죠. 이 가슴께부터 카메라가 시작하여서 인간의 시선보다 약간 높은 곳에서 계속 카메라가 유지가 돼요. 후광. 약간 높은 정도에서 계속 카메라가 이어지면서 이 작품 전체의 어떤 높이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고요. 플레이어와 부기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는 숏들이 많고요. 딱 하나 이 플레이어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장면이 뭐냐 하면 엽서가 땅에 떨어지는 장면이 있어요. 그렇죠. 그 엽서를 찍기 위해서 카메라가 땅으로 떨어지는 거 말고는 대체로 인간의 시선의 높이에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스네이크 아이즈 같은 경우에는 권투 경기장인 지하에서 벌어지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다가 갑자기 지하로 내려가는 어떤 시선의 높이가 말하자면 스네이크 아이즈는 밀실과 폐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카메라가 한 번 떨어지고 난 다음에 계속 이어진다는 어떤 이런 기준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비티 같은 경우에는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카메라의 높이가 어떻게 테이크를 만들어내고 전체적인 영화의 분위기를 자아내는가를 이 시선의 높이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거의 뭐 중베스키가 온 것 같아. 루베스키가 아니라. 야, 어떻게 이런 또 전문적인. 더욱 선을 그리고 싶은데 네. 간략하게 이제 만들어 놀랍습니다. 그 카메라의 높이에 따라서 과연 이것이 그래프로는 이렇게 표현되는데 실제 영화에서는 어떻게 되실지는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야, 진짜. 자, 이제 오프닝을 롱테이크로 소개하는 엄청난 영화들이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로 아마 가장 기억에 생생하실 것 같아서 그래비티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비티 첫 장면 정말 굉장하죠. 네. 보는 순간 압도되어서 거의 한 12분 동안 이 지속되는 순간 숨을 멎게 하는 장면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왜 오프닝부터 롱테이크를 쓰는가? 바로 그겁니다. 네. 네. 왜냐하면 영화라는 건 시간의 예술이잖아요. 시작하는 시간부터 런닝타임이 지속될 때 똑같은 시간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몰입도를 높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영화평론가니까 약간 있는 척 전문적으로 이렇게 포장을 하면서 얘기하면 그걸 영화용어로 디제시스적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디제시스적 시간이라는 건 뭔가 하면 그 영화의 그 프레임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흐르는 실제 시간. 네. 다시 말해서 영화 속에서 지금 롱테이크 한 12분 정도 흐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영화 속 인물들은 12분 동안 그 일을 겪은 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디제시스적 시간이고 비디제시스적 시간이라는 건 뭔가 하면 그 바깥에서 관객이 체험하는 시간. 근데 관객도 역시 그걸 12분으로 체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영화가 한 인물의 80년간의 이야기를 2시간 동안 다루다고 하면 디제시스적 시간은 80년입니다. 그리고 비디제시스적 시간은 2시간인 거죠. 네. 근데 이 두 가지는 차이가 대부분의 영화들은 있는데 롱테이크를 많이 쓰면 쓸수록 이 격차가 줄어들게 되고 그렇죠. 심지어 이런 영화에서 12분 동안은 비디제시스적 시간과 디제시스적 시간이 정확히 일치하게 되죠. 네. 그래서 사실감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지금 사실은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포장을 한 겁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아니 정확하게 지금 짚어주신 거예요. 이거 그냥 막 쓰다가 맞춘 거예요? 아닙니다. 네, 정확하게 찌르신 거고 이 장면을 먼저 잠깐 설명할 필요가 있겠죠. 지구 바깥에서 우주 공간에서 이제 허블 망원경을 수리하는 일을 우주에 처음 나가는 라이언 박사가 하고 있죠. 같이 일하는 사람이 이제 맷인데 이 사람은 베테랑이니까 우주에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처음부터 계속 수다를 떱니다. 그렇게 한가롭게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저 멀리 있는 러시아 위성이 터지게 되고 그 파편이 잔해가 날아옴으로 인해서 이들이 갑자기 큰 위기를 겪으면서 사고가 시작되는 장면이 단 하나의 쇼트에 커트 한 번도 없이 12분 동안 지속되게 되죠. 정말 정교한 계산이 담겨있는 SF 촬영에 있어서 어떤 하나의 그 전환점을 이루는 그런 촬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건 이 장면을 골랐을 때 단순히 우리가 오늘 이 보여주는 5가지가 기술적으로만 어렵다거나 혹은 현란하게 찍었다거나 그래서 만약에 중요하다면 영화 역사에서 그렇게 논의가 되지 않았겠죠. 이런 미학적인 그리고 테크닉적인 기술적인 목표가 철저히 그 영화의 어떤 핵심하고 닿아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놀라운 장면들이라는 얘기고요. 첫 번째 그래비티부터 그런 장면을 말씀드린다면 이 영화의 주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인물과 공간에 대한 관계 혹은 인물과 인물에 대한 관계가 이 영화의 핵심입니다. 이 영화에서 시작에서 보면 라이언 박사가 이 우주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나온 이유가 뭔가 하면 지구가 싫어서 지구가 싫은 이유는 거기서 자기 딸이 죽었기 때문에 자기가 딸이 죽고 사람들이 위로하는 소리도 막 듣기 싫어서 라디오를 들어도 DJ 멘트가 없는 음악 전문 방송만 들었어요. 그렇게 나왔는데 하필이면 떠버린 매신 사람이 계속 떠드는 거죠. 그러면 이 주인공인 라이언 박사 입장에서는 어떨까? 그 말을 하나도 안 들으면서 곁다리로 들으면서 작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관객이 똑같습니다. 이 장면을 딱 보면 영화를 보면 관객이 예열할 시간이 필요한데 별 중요하지도 않은 수다를 계속 떠듭니다. 심지어 휴스턴에서는 그 얘기 옛날에 했던 거라고 그 얘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관객 입장에서도 그 얘기가 대체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하고 심드렁하게 듣게 되는데 그게 주인공의 상황하고 똑같다. 저는 이 시나리오 영화를 보면서 영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때 정말 잘 만든 시나리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쪽에 그 조지 클루니가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게 영화와 상관이 없어 보여요. 처음에는 정말 수다스럽고 그냥 아무 얘기도 아닌 것 같은데 소설 작법에서도 어떤 중요한 주제를 뭐 주제라고 밑줄을 쳐가면서 쓰는 대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대사들은 사실은 다 쓰레기들이거든요. 아무 얘기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다가 나중에 그 이야기들이 중요하게 되는 그 떠벌이 같은 그런 이야기, 수다의 향연들이 저는 정말 중요한 대사인 것 같은데
이 영화에서 초반에 나오는 대사들은 정말 압도적으로 잘 만든 대사인 것 같습니다. 그 제목이 그래비티잖아요. 중력이잖아요. 영화가 딱 시작하는 이 롱테이크 첫 장면에서는 중력이 없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중력이라는 건 타인과 타인 사이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 끌어다니는 관계, 혹은 공간, 여기서 공간이라는 것은 지구죠. 지구는 다시 말하면 삶의 터전 자체 같은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 지구로부터 이 라이언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서 이 작업을 하고 있는가를 12분간에 걸쳐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공간과 세계와 삶의 관계, 혹은 삶과 삶과의 관계를 하나의 롱테이크를 통해서 12분 동안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것을 절묘하게 코멘트하면서 영화가 딱 시작하고 있는 거죠. 롱테이크 역사를 가만 생각해 보면 사실은 영화의 시작은 롱테이크였어요. 그렇죠. 최초 영화를 생각해 보시면 기차. 류네르, 그렇습니다. 기차의 도착이라는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화를 보면 그 영화에는 편집이 없습니다. 촬영한 거를 그대로 사실상 앞뒤를 그대로 잘라서 그냥 상영한 거예요. 한 1분 정도 되는 영상을. 그런 면에서 본다면 최초의 영화는 원신 원쇼트였다. 롱테이크였다. 그러다가 처음에 영화가 10년, 20년 지나게 되면서 초기 역사에서 이 쇼트의 길이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훨씬 더 탄력 있는 긴장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러다가 이 줄어들던 쇼트의 길이가 갑자기 다시 늘어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유성 영화의 시작입니다. 토키 영화의 시대가 나오니까 사운드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대사를 서로 이렇게 말하게 되고 음악을 넣어야 되고 하니까 그것을 특정한 쇼트에서 표현하려면 쇼트의 길이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30년대에 다시 쇼트의 길이가 길어지다가 최근에 오면서 점점 특히 블록버스터가 되면 짧을수록 우리는 훨씬 더 자극적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4.71초까지 줄어들게 된 거죠. 어쩌면 VR의 발달이 롱테이크에 또 다른 변화가 생길 수도 있겠는데요. 그럴 수 있겠는데요. 네. 롱테이크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겠다 그렇네요. 싶은 생각도 네. 있고요. 사실 이런 오프닝 롱테이크 시퀀스의 거의 신화적이면서도 원조에 해당하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작품 악의 손길입니다. 이런 쪽에서 거의 뭐 원조 중에 원조라고 말할 수 있고 이 이후에 나온 모든 그 오프닝 그 롱테이크 시퀀스는 다 이 오슨 웰스의 터치 오브 이블에 빚을 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오슨 웰즈의 또 유명한 그 롱테이크 장면들이 많죠, 원래.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영화 역사에서 오슨 웰스 하면 떠오르는 게 그렉 톨랜드라는 촬영 감독과 결합해서 대표적으로 시민 케인 같은 영화, 뭐 위대한 엠버슨가 같은 영화들인데 이런 영화들을 보면 롱테이크가 정말 굉장하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 얘기는 잠시 후에 합쳐서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일단 악의 손길의 첫 번째 장면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간단한 그런 전형적인 스릴러 영화의 시작이에요. 그렇죠. 시작이 되면 누군가 얼굴이 보이지 않는 범인이 폭탄을 만지고 있고 그 시한폭탄을 차에 장착하고 도망을 가면 그 차에 두 남녀가 타게 됩니다. 아직 관객 입장에서는 누군지 모르죠. 그리고 그 차가 이제 떠나게 되면 그 화면 속으로 또 다른 남녀 커플이 들어오게 되는데 바로 여배우는 자넷 리고 남자 배우는 찰턴 헤스팅이 주인공이겠죠. 이 한쪽에서는 차가 다니고 한쪽에는 두 사람이 걷는데 계속 보시게 되면 이 차 자체는 훨씬 더 빠름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양떼가 끼어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차가 못 가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쌍이 만나고 떨어지고 하다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검문소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검문소를 지나가게 되면 그 주인공 커플이 서로 로맨틱하게 키스를 하는데 둘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키스를 할 때 뭔가 거대한 폭발음을 듣게 되고 그것을 쳐다보면 그 쳐다보는 순간 커트가 바뀌어서 폭발이 일어나는 장면까지 보여주는 그 긴 롱테이크죠. 일단 기술적으로 본다면 당시에는 스테디캠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당시에 그 컴퓨터 그래픽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등등인데 이 장면을 어떻게 찍었나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굉장히 놀랍죠. 그 당대에도 그 롱테이크 장면이 준 그 충격이 있었고요. 굉장히 일단 기술적으로 난도가 높은 촬영이었을 거예요. 그 점을 먼저 말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롱테이크가 이런 스릴러 영화, 이거 필름 노아르 영화라고 하죠. 이런 필름 노아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서스펜스와 미스터리를 기가 막히게 다뤄낼 수 있는 도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일단 미스터리는 뭔가 하면 시작하자마자 롱테이크 보통 이렇게 시작하면 멀리서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인물의 손에서 클로즈업으로 시작합니다. 가슴께에서? 네, 가슴께에 폭탄을 들고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은 누군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폭탄을 장착하자마자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의문, 후너닛이라고 보통 말을 하죠. 누가 이 일을 했단 말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죠. 미스터리가 생기죠. 근데 그 미스터리가 서스펜스랑 금방 교대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자마자 바로 한 커플이 타게 되거든요. 타는 순간 관객 마음에서는 아 저게 언제 터질 텐데 언제 터지나 조마조마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누군지 모르는데 심지어는 다른 커플이 와가지고 커플은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과연 언제 터질지 내 사람이 다 죽을지 아니면 끝에 가서 안 터질지 터지는 순간까지 관객을 이렇게 막 서스펜스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계속 만나고 떨어지고 그렇죠. 하면서. 서스펜스의 극대화된 부분이 그 검문소에서 두 커플이 같이 있는 장면에서 여자가 계속 제 머릿속에서 찌깍찌깍 시계 소리가 나요라고 얘기하는데 터질 것 같은 거죠. 무시당하죠. 네. 그런데 너무너무 불안한 거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헤어지면서 터지는데 아 정말 이 동선을 정말 기가 막히게 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롱테이크가 롱테이크만을 위한 롱테이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화의 첫 장면은 롱테이크인데 그 다음 장면을 보면 편집이 너무 중요하도록 쇼트를 뒤에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롱테이크라는 건 상대적으로 편집이 덜 중요하잖아요. 근데 롱테이크 뒤에 붙은 장면은 주인공이 화면 바깥에서 소리가 꽝 하는 소리가 들리죠. 그 순간 키스를 하고 있다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긴 롱테이크가 딱 끝나고 폭발하는 장면을 딱 보여주죠. 형사니까 본능적으로 뛰어가게 되죠. 그 뛰어가는 장면은 어떻게 찍었냐면 그 앞에까지의 롱테이크는 정교하게 카메라가 워크를 하죠. 근데 그 장면은 굉장히 로우 앵글로 낮게 찍었고 심지어는 조명도 지금 폭발한 이유기 때문에 굉장히 어둡고 핸드헬드로 찍었습니다. 아주 거칠게 찍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에 장면은 그 장면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뒤에 편집 효과를 극대화하는 인서트를 넣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의 장면들하고 대조를 이룬다. 이런 측면에서도 이 롱테이크 자체가 그 목적이 아니라 영화 전체의 리듬을 자유자재로 갖고 주면서 영화의 리듬을 만들어내는 그런 뛰어난 연출력이라는 거죠. 사실은 이제 뭐 터치 오브 이브라는 영화에서 다루는 얘기가 깊은 얘기가 아니에요. 네. 어떻게 보면 필름 누아르의 전형적인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훌륭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기술적인 부분 혹은 이학적인 부분일 텐데 저는 그 팀 버튼 감독을 좋아하는데 팀 버튼의 에드 우드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에 이제 오손 웰즈와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오손 웰즈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영화를 하나 만들고 있는데 찰턴 헤스턴을 멕시코인으로 쓰라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악의 손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조니 뎁이 뭐라고 하냐면 회사에서 자꾸 내가 찍은 걸 편집을 한다. 그러니까 난 이런 경우라고 오손 웰즈 얘기하니까 조니 뎁이 그런 데서 찍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오손 웰즈가 작품이 좋으면 찍어야지 라고 얘기를 하고 찍은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이네요. 이 작품이죠. 네, 지금 뭐 정확히 근데 진짜 연구 많이 해오셨네요. 기본적으로 아는 거 아닙니까? 엄청나다. 이 영화가 사실은 후반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수많은 영화들에 많이 이제 인용이 되기도 하고 어떤 오마주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제가 기억나는 거는 가장 비슷했던 건 LA 컨피덴셜의 어떤 그 플롯이나 이런 걸 흡수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작품이 정말 많고요. 어찌됐건 이런 전형적이라고 당시 사람들은 폄하해서 깔아뭉갰던 필름 누아르 장르 속에서 이런 굉장한 장면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영화적인 공간을 만들어내는 방식의 어떤 혁명적인 변화를 갖고 왔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 영화는 사실은 영원히 기억될 그런 작품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 이야기 자체도 재밌더라고요. 다시 보니까 원형 같은 게 있어가지고. 필름 누아르의 역사를 얘기할 때 보통 40년대 초반에서 50년대 중후반까지라고 말하는데 그 50년대 중후반까지라고 말하는 영화가 바로 이 영화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필름 누아르 시대의 어떤 황혼을 장식했던 마지막 영화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베스트 5 중에서 세 번째 작품을 소개해 드릴 건데 플레이어입니다. 이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이 롱테이크는 지금도 저는 기억이 나고 다시 보니까 이 카메라가 어떻게 하면 이 능수능란하게 모든 공간을 장악하는지 그거의 어떤 교과서 같은 작품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뭐 이때쯤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카메라 기법들을 이렇게 구사할 수 있도록 기술이 발달하기도 했습니다만 이 작품이 이제 90년대 초반에 나오게 된 작품이죠. 로버트 알트만의 작품인데 영화사를 무대로 해서 어떤 약간 그 스릴러적인 이야기를 어떤 면에서는 또 블랙 코미디적으로 다루기도 한 그런 작품일 텐데 영화가 시작되면 굉장히 흥미로운 게 영화의 첫 장면이 슬레이트 치는 장면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영화사에서 한쪽 구석에서 영화사는 이제 안에 세트들이 수많이 있으니까 세트에서 촬영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레디 액션하고 슬레이트를 딱 치게 되면 연기를 시작하죠. 전화 받는 연기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카메라가 서서히 빠져나오게 되면 그 연기 중에 일환으로 그 여배우가 멀리 사라지게 되는데 여기서 컷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출근하는 회사의 간부를 보여주게 되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팀 로빈스고요. 그 팀 로빈스의 아침에 그 바쁜 일상
이 사람 영화사 중역이니까 사람들이 다 투자받기 위해서 막 찾아와서 자기 컨셉을 얘기하죠. 이 영화는 뭐 졸업의 20년 후 얘기라든지 등등등. 그래서 바쁜 일상을 보내게 되는데 그것을 종횡무진 그 스튜디오를 오가면서 카메라가 중계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사건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어떤 누군가가 협박의 메시지를 보내게 되고 그러면서 주인공이 이게 무슨 사건이야 라고 하면서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의 쇼트 속에 담겨 있는 여기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동진 작가님의 주도 면밀함이 왜 악의 손길 다음에 플레이어를 넣었는가? 왜 그러는 것 같아요? 인용이 있죠. 네. 플레이어의 악의 손길에 인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하신 이제는 거잖아요. 난 다 읽히는구나. 네. 네. 여기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나오는 거의 모든 대사들이 네. 즉흥적인 대사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두 명의 남자가 나오면서 네. 요즘 영화들은 MTV도 아니고 컷 너무 많이 외쳐. Pictures they make these days are all MTV. 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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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t. The opening shot of Wells's Touch of Evil was 6.5 minutes long. 6.5 minutes? 내가 아는 악의 손길은 6분 30초 동안이나 롱테이크가 지속돼 하니까 반쪽 인쪽에 있는 사람이 6분 30초? 그러니까 갑자기 아니야 3분인가? 4분인가라고 이제 말을 바꾸는 장면이었는데 거기에 롱테이크에 대한 오마주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뭐 더군다나 플레이어를 만들었을 때 그 첫 장면을 그렇게 롱테이크로 찍으면서 터치 오브 이브를 떠올리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고 그런 면에서 이제 코멘트를 그렇게 하는 거죠. 흥미로운 부분인데 그렇게 제가 붙인 게 사실인데 참, 네.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제는 뭐 제가 다 김중혁 손바닥 위에서 네. 자 이제 플레이어 이제 그 장면을 말씀드렸는데 이 장면이 기술적으로 일단 뛰어나지만 훌륭하다고 보는 것은 이 영화 자체가 전반적으로 할리우드를 무대로 해서 거기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굉장히 냉소적인 유머로 다루고 있는 스릴러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작에서 그게 다 녹아 있다는 겁니다. 네. 일단 시작에서 세트를 보여주는데 그 영화사를 보여주는데 영화사 한쪽에서는 영화를 실제로 찍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영화사의 실제 일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속에 극중극이 있고 영화 속에 현실이 있는데 그것을 처음 공간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물이 연기하다가 빠져서 나가는 순간 컷 없이 다시 그 일상을 거기서 지내야 되는 중역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 일들이 사실은 한 공간에서 나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롱테이크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커트가 있었다 그러면 그 느낌을 받을 수가 없죠. 근데 그래서 컷 없이 보여줌으로 인해서 환상과 뭐 허구와 혹은 실제와 이 모든 것이 함께 뒤섞여 돌아가는 그래서 더더욱더 인간의 허위의식이 극대화되는 그런 영화사를 세팅으로서 공간을 소개할 수가 있는 거죠. I believe in miracles. Where from? You sexy thing, you. I believe in miracles. 자, 네 번째 소개해드릴 작품은 북이나잇입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아, 저 좋아합니다. 네. 저 아까 얘기하시는 도중에 이 플레이어와 북이나이트의 어떤 상관관계를 생각해 봤습니다. 진짜. 뭐죠? 인물의 동선을 따라가는 역동적인 롱테이크라는 점에서 둘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북이나이트도 플레이어 비슷하게 어떤 공간의 동선을 따라서 가면서 사람들이 교차하고 그러는 게 플레이어와 굉장히 흡사한 카메라 워킹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뭐 그런 의도가 있었는데요. 근데 플레이어는 이 모든 것들을 결과적으로는 실내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 해결합니다. 네. 근데 북이나잇이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은 뭔가 하면 바깥을 설명하다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 얘기를 하나의 쇼트 안에서 설명한다는 게 굉장히 재밌는데요. 북이나잇은 1970년대 미국의 샌퍼난도 밸리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포르노 산업이 막 발달하게 되는데 그 포르노 산업 얘기의 뒷얘기예요. 그렇죠. 네. 주인공이 마크 월버그죠. 원래는 디카프리오가 그랬다면서요. 하려고 하는데 디카프리오가 네, 하고 싶다 시나리오를 했다고.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네. 자기가 타이타닉 때문에 못하게 되고 네. 마크 월버그를 추천했다는 얘기였습니다. 한 바꿔서 생각해보면 타이타닉에 마크 월버가 나오고 네. 북이나잇에 디카프리오가 나오면 상상이 안 그렇죠? 되는데 지금이 난 것 같죠? PD님은 이것도 하실 것 같은데 네. 그 위에다가 얼굴 바꿔가지고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거. 아 이제는 뭐 편집도 하지. 영화가 시작이 되면 북이나잇이라는 네온 사인 간판부터 보여주게 되죠. 그러면서 거리를 쫙 활기차게 보여주는데
굉장히 잘 나가는 것으로 보이는 어떤 클럽 같은 데에 이렇게 줄지어서 입장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보이고 거기서 차에서 딱 내려서 두 사람이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이 영화의 주인공들 중에 두 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줄리언 무어, 네. 그다음에 버트 레널즈가 나옵니다. 그러면 안에서 이제 루이스 구스만이 매니저 역으로 나와서 막 호들갑을 떨면서 두 사람을 인물을 딱 들여보내주면 보통 커트가 있어야 되죠. 근데 거기서 커트가 없어요. 아마도 크레인과 스테디캠을 결합했겠죠. 어찌됐건 이전의 영화에서는 거의 볼 수 없었던 그런 체험이기 때문에 굉장히 테크닉적으로도 훌륭하고요. 이 첫 장면은 사실상 공간을 설명하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영화에서 나오는 중요 인물들을 이 첫 번째 하나의 숏 안에 다 설명을 합니다. 네. 루이스 구스만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명이 내리는 그 두 남녀 배우가 나오죠. 그 두 인물을 살짝 보여주면서 전체의 떠들썩한 그 술집 분위기를 보여주는 듯 하다가 롤러걸이 나옵니다. 그렇죠. 영화에서 제일 유명하다고 할 수 네. 있는. 헤더 그레이엄이 롤러를 타고 나오게 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다가 화장실 간다고 가게 되면 그 인물을 따라서 뒷모습을 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거기서 묵묵히 주방 일을 하고 네, 있는 주방 일을 하고 있는 그 마크 주인공인 월버그를 보여주면서 롱테이크 끝이 나죠. 그렇습니다.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70년대 포르노 산업이 갖고 있는 굉장히 화려하면서도 현란하면서도 경박하면서도 떠들썩한 분위기. 네. 거기서 그런데 잔뜩 취했다가 결국은 전락의 길을 걷다가 다시 재기하려고 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거든요. 그랬을 때 이 첫 번째 쇼트가 보여주는 그 현란한 카메라 워크와 안팎을 대비하는 방식과 그 떠들썩한 인물들을 중계하는 방식 같은 것이 사실은 이 영화 전체가 다루고 있는 그 핵심적인 분위기다라는 측면에서 훌륭하다는 거죠. 전 촬영 감독이 누군지 봤더니 로버트 엘 스윗이라고 최근에 제가 재밌게 봤던 나이트크롤러의 촬영 감독이더라고요. 네. 근데 나이트크롤러를 보면 마치 그 카메라를 어떤 총처럼 이용하는 그런 또 주인공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카메라에 대한 어떤 그 데오 윌비 블러드도 이 분야의 작품이었던 것 같은데 카메라를 굉장히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이용을 하시는 그런 감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워낙 유명한 감독인데 사실은 나이트크롤러의 촬영은 좋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해요. 네. 왜냐하면 제작비가 적어서 그 환경이 충분히 구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잔 손택이 왜 카메라를 총에 비유해서 유명한 글을 썼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스네이크 아이입니다. 니콜라스 케이지. 오늘 다루는 오프닝 중에 가장 긴, 네, 정말 길더라고요. 13분. 언제 끊어지나 막 이러고 있는데 실제로는 사실 시퀀스로 따지면 거의 20분 가까운 하나의 시퀀스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오프닝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잘 찍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네. 영화의 내용과 가장 부합되는 오프닝이 아닌가 싶어요. 그 오프닝이 계속 반복되어서 쓰이게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장면이 아니었나. 저는 사실 스네이크 아이가 그렇게 훌륭한 영화라고 생각은 네. 안 합니다. 여기 나머지 네 편들은 진짜 훌륭한 영화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프닝 시퀀스, 롱테이크 시퀀스만큼은 정말 굉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영화를 만든 장면은 이제 감독은 브라이언 드팔마인데 유명한 스타일리스트이고 테크니션으로 유명한데 이 장면을 먼저 첫 장면을 간단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권투 경기, 헤비급 경기가 벌어지게 되고 거기를 굉장히 부패한 형사라고 말해야겠죠. 니콜라스 케이지가 들어가서 가게 되는데 거기 갔다가 오랜만에 옛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이제 게리 시니지죠. 네. 근데 이 사람은 원래는 그 군 장교 출신이지만 지금은 경호원이 되어 있고 그날 경호를 누구를 하냐면 경기를 보러 온 국방부 장관을 경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이 친구랑 막 수다 떨고 재밌게 놀고 그러다가 경기가 벌어지게 되는데 그 혼란스럽고 사람들이 막 열광하는 사이에 국방부 장관이 어디선가에 날아온 총알에 맞아서 피살될 때까지가 하나의 쇼트 속에 담겨 있는 그런 시작입니다. 근데 이 스네이크 아이의 첫 장면을 다시 자세히 보시면 눈속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네. 8개로 나눠졌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거를 표기를 해놨는데 전 네. 그걸 보고 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것으로 가장 최근에 인상적으로 만든 영화가 바로 버드맨이었었죠. 네. 버드맨 같은 영화를 보시면 영화 전체를 하나의 쇼트로 찍은 것처럼 눈속임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편집점들이 있죠. 네. 그 편집점을 감추는데 이 편집점을 감추는 것으로 전설적인 사람이 물론 히치콕입니다. 로프입니다. 로프는 8개의 쇼트로 되어 있는데 8개의 쇼트가 편집 없이 전체를 한 번에 찍은 것처럼 연출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필름이라는 게 옛날에는 이제 디지털이 아니고 필름으로 찍었으니까 필름 롤 하나가 길어봤자 10분입니다. 10분마다 롤 체인지를 해야 되는데 롤 체인지를 하게 되면은 커트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것이 싫었던 거죠. 히치콕은. 그래서 롤이 체인지 되는 순간에 카메라를 교묘하게 인물의 동선으로 가리는 방식으로 해서 그 영화를 보면 그냥 멋모르고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로 찍은 것처럼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런 방식을 후대에서 다 인용을 한 거죠. 지금 이 영화도 그렇고 버드맨 같은 영화도 그렇고. 저도 예전에 로프를 볼 때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이걸 어떻게 이 모든 동선과 이걸 마치 연극처럼 하나의 장면으로 다 만들었단 말인가라고 생각을 했다가 몇 년 후에 그걸 알게 되고 굉장히 큰 배신감이에요. 배신감 자체가 정말 탁월하다는 얘기인 거고 이 영화를 보시게 되면 초반에 모니터를 바꾸면서 인물 등장할 때에 뭐 예를 들면 편집점이 있습니다. 네. 어두운 공간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용어는 스위시펜이라고 하는데 휙휙 돌릴 때 그렇죠. 그럴 때 편집점을 만들어냅니다. 버드맨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얼핏 보면 13분 동안 정말 커트 한 번 없이 한 번에 찍은 것 같지만 사실은 몇 번의 커트가 있었고 근데 그 커트를 속이면서 없는 것처럼 만들어냈다는 것도 기술적으로 굉장하고요. 이걸 찍을 때를 한번 상상을 해보면 얼마나 많은 엑스트라가 있습니까? 그러게요. 권투 그 경기장에 수많은 그렇습니다. 엑스트라를 다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계단으로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용의 잔병을 때리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이 13분짜리 하나의 숏 안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딱 그 종횡무진하면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한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영화의 핵심적인 부분하고 굉장히 비슷해서 이 13분 안에 벌어진 일들이 사실상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모든 사건의 사실은 거의 총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봐야 되겠어요. 대체 네. 어디서 끊어졌는지 그걸 밝혀내보면 알겠습니다. 아, 그렇게 하시게 되면 또 배신감 느껴지십니다. 네. 너무나 유명한 5장면을 얘기했는데 고르기 참 힘드실 것 같아요. 제일 좋아하시는 영화 한 편, 제일 좋아하는 장면 한 편. 터치 오브 에블은 처음 봤는데요. 정말 좋았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 있는 그래비티를. 그래비티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사실은 마지막 장면이에요. 산드라 물속에서 나올 블록이 때. 물속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중력에 의해서 한번 일어나려고 하다가 넘어집니다. 그 넘어지고 나서 산드라 블록이 피식 웃죠. 웃어요. 하하 이러고 웃죠. 그 다음에 일어나서 걸어가는데 종아리를 비추죠. 그 장면은 정말 결국 종아리 얘기하려고? 네 종아리죠. 네. 제 책에도 나오는데 그 종아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종아리인가. 아름답다는 것은 딸을 잃어버리고 우주에 나가서 그 고독 속에서 그 달리기도 하고 뭐 그 피트니스에서 달리겠다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그 슬픔을 이겼을 그 종아리. 그 종아리에 대한 얘기가 전 좀 너무 더 아름다워. 궁금하시면 네. 최근에 내신 책 바디무빙이라는 책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깨알 같은 홍보. 네, 그 장면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비티와 그래비티 오프닝을 가장 좋아하는 장면과 영화로 꼽겠습니다. 네, 충분히 뭐 이해할 수 있고요. 가장 좋아하는 영화는 사실은 터치 오브 이블은 워낙 그 악의 손길은 영화사적인 의미가 있어서 고르기가 네. 사실 사실 이미 확고한 작품이라서 약간 제쳐두고 얘기하면 오손 웰즈 까이나요? 부기나잇을 고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비티를 얘기하셨으니까 부기나잇이 정말 재밌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안 본 영화고 네. 사실 포르노 업계에 굉장히 야하고 이렇게 좀 그런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천박하지 않게 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극적이면서도 무척 재밌게 다룬 네. 역시 폴 토마스 앤더슨이다라는 느낌이 나는 좋은 영화고요. 그리고 장면을 하나 고르라면 아무래도 이 악의 손길을 고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모든 5가지 장면이 사실은 저 악의 손길이 아니었으면 아마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이런 롱테이크로 오프닝을 여는 영화를 우리가 보면 언제나 호출되는 영화 중의 영화죠. 네. 그런 측면에서 악의 손길의 첫 번째 장면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손 웰즈의 손길이야말로 정말 악의 손길인가? 악의 손길이었죠. 지금 모든 영향을 미치고 있는. 네, 영화당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롱테이크의 황홀한 체험에서 영화 역사상 가장 유명한 5개의 오프닝 시퀀스 저희가 소개해드렸는데요. 네, 이 영화들은 BTV에서 직접 영화의 전편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살짝 좀 제 생각에는 약간 어려운 얘기 여태까지 중에서 가장 전문적인 얘기를 좀 한 것 같아요. 살짝 황홀했습니다. 어땠습니까? 황홀했고요. 네. 저는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게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만 하고 있다가 네. 그걸 직접적인 용어 그리고 다양한 영상으로 보여주시니까 저는 도움이 많이 됐고 도움을 얻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이 이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 정도도 한다 이런 정도로 다음에 뭐 하시려고 대체 뭘 하시려고 걱정입니다. 이게 뭔가 악의 손길의 전조가 아닐까라는 이상한 반응 봐서 네. 잘 따라오시면 네, 네, 알겠습니다. 잘 재밌게 봐주시면 또 이런 기획을 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까지고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